마마, 소녀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이 비녀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겨울 눈이 내리는 날,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사약 사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탄핵 상소가 열흘째 이어졌고 중전 마마의 눈물 어린 간청까지 더해지자 왕은 끝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약 사발을 건네받은 여인의 얼굴에는 눈물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미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한 작은 마을 끝자락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10살배기 계집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지요. 아이의 이름은 서아였습니다. 부모는 서아가 5살 되던 해 역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이는 먼 친척집 처마 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밥을 굽는 날이 밥을 먹는 날보다 많았고 겨울이면 손발이 터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래도 서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려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상궁 하나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세자궁에서 생각시를 드린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저마다 딸을 단장시켜 내보냈지만 상궁의 눈길이 멈춘 곳은 뜻밖에도 담장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서아였습니다. 저 아이, 이리 나오너라.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웃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을 뿐이지요. 상궁이 오래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아이로 하겠다. 그렇게 서하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향도 연고도 돌아갈 곳도 없는 10살짜리 아이가 그 큰 궁궐 담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지요. 두렵지 않았냐고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지요. 세자궁은 넓고 낯설었습니다. 복잡한 법도가 있었고 지켜야 할 예절이 있었으며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이 있었습니다. 서아보다 먼저 들어온 생각시들은 저마다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지요. 누가 상궁마마의 눈에 들고 누가 밉보이는지를 하루에도 12번씩 따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고 맡겨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아가 동궁 서쪽 처마 밑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지요. 발소리 하나가 가까워지더니 뚝 멈췄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볼 일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걸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너는 어찌 고개를 들지 않느냐?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지요. 세자저하였습니다. 도포 자락을 단정히 여민 채 서아를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은 15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소녀, 무례를 범하였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니더냐. 낮은 목소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세자가 잠시 서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구나. 서아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세자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는 눈빛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 오면 다들 불안해서 눈을 떨구는데 너는 그렇지가 않구나.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괜한 말을 보탰다가 실수가 될까봐 조심한 것이었지요. 그런 서아를 보고 세자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돌아섰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서아이옵니다. 서아. 서아. 세자는 한 번 이름을 되뇌더니 그냥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이 담장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엎드린 채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그것이 두려움인지 다른 무엇인지 그때의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동궁상궁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세자의 수업 시간에 차를 올리는 자리에 서아를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요. 서아는 그저 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를 올리는 일은 보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의 온도가 맞아야 했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서도 안 됐으며 서 있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처음 사흘은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부터는 손이 잠잠해졌지요. 세자는 서아가 차를 올리는 동안 한 번도 힐끗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서아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찻잔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는데 세자가 불쑥 말했습니다. 머리가 흘러내리겠구나. 서아가 손을 올려 만져보니 정말로 쪽머리를 고정하던 비녀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다시 꽂으려 했지요. 그런데 세자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비녀를 빼더니 다시 단단히 꽂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단단히 꽂거라.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요. 뺨이 달아오른 것을 들킬까봐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세자는 더 말하지 않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 비녀는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는 서아가 궁에 들어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그날 저녁 서아는 처소로 돌아와 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닿은 자리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착각인 것을 알면서도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처소 문 앞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내관 석돌이였습니다. 서아야, 아직 안 자느냐? 석돌이는 세자궁에서 10년을 일한 내관이었습니다. 둥구스름한 얼굴에 눈이 작고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말수가 적고 허리를 항상 살짝 굽히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길을 잃고 서 있던 것을 먼저 알아보고 데려다 준 것도 석돌이였지요. 아직 잠이 오지 않사옵니다. 서아가 문 앞으로 나오자 석돌이가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마당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아야, 봄꽃이 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안타깝습니다. 석돌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꽃은 지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서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석돌이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웃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때 서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하는 이상한 말 중 하나라고 여겼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사약사발 앞에서 다시 떠오를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기억은 오래도록 서아의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동궁에서의 하루하루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서아는 조금씩 자라났지요. 14살이 되자 처소 청소 대신 세자의 글 공부를 곁에서 보조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고 붓을 가지런히 놓고 때로는 서자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자와 같은 공간에 오래 있게 되었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서아가 처음으로 세자 앞에서 실수를 한 것이 먹을 갈다가 농도를 잘못 맞추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붓을 찍자 먹이 너무 묽어서 글자가 번졌습니다. 세자가 눈썹을 찌푸렸고 서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른 벼루를 바꾸고 다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써서 농도를 맞추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세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지요. 서아가 다시 벼루를 내밀었습니다. 세자가 붓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적절했습니다. 세자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서아에게는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꾸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준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수습할 기회를 준 것이었지요. 서아는 그날 이후로 먹을 가는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다림에 보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작은 기억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서아의 안에 세자라는 존재가 깊어졌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서아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을 가슴 안쪽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은비녀를 품듯이.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아가 궁에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지요. 10살이던 아이는 13살이 되었고 세자 곁에서 차를 올리고 서책을 정리하는 일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세자도 15에서 18이 되어 있었지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고 걸음걸이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조정의 일을 배우기 위해 편전에 드나드는 날이 많아졌고 자연히 세자궁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아는 날마다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자가 돌아오면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늦은 밤 서책을 찾으면 어느새 서아가 이미 찾아두었지요. 세자는 그런 서아를 보며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짧게 말했지요. 수고했구나. 그 한마디가 서아에게는 작은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세자궁에 새 생각씨가 5명 더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조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조소원이라 했는데 얼굴이 화사하고 웃음이 밝았습니다. 처음 들어오던 날부터 상궁들의 눈에 들었고 생각씨들 사이에서도 금세 중심이 되었지요. 서아는 조소원을 처음 보았을 때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아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느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조소원은 달랐습니다. 서아를 처음 본 날 조소원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서아야. 세자저와 차올리는 아이. 그러하옵니다. 세상에. 얼굴이 어쩜 이렇게 고요하냐. 돌 같아. 조소원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서아를 향한 것인지 서아를 아래로 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냥 고개를 숙였지요.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소원은 종종 서아 곁을 맴돌았습니다. 말을 걸기도 하고 함께 바느질을 하기도 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까운 것 같았지만 서아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조소원의 눈빛에서 가끔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세자가 20이 되던 해봄, 궁 안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왕마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었지요. 편전에는 대신들이 연일 드나들었고 세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그 무렵 세자의 얼굴을 자주 살폈습니다. 말을 걸 수는 없었지만 차를 올릴 때 온도를 조금 더 낮게 맞추었지요. 더울 때면 미지근한 것이 더 잘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왕마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이 궁 안에 퍼졌습니다. 궁녀들이 모두 흰 소복으로 갈아입었고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들렸지요. 서아도 소복을 입고 마당 한켠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물이 나기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지요. 그 밤 서아는 담장 가까이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발소리였지요. 잠시 후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세자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었지요. 서아는 엎드렸습니다. 세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서아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자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담장 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도 그 방향을 보았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이제 내 주인이 왕이 될 텐데. 서한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하께서는 어제도 저하이셨사옵니다. 세자가 서하를 보았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이옵니다.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그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새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즉위식은 장엄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대신들이 줄지어 섰고 북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하는 궁녀들 틈에서 멀찌감치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왕이 자리에 앉는 순간 왕의 시선이 짧게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서하는 자신이 그 시선이 향한 방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즉위식이 끝난 다음 날 상궁이 서하를 불렀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내 명부에서 가장 가까운 처소로 거처를 옮기게 될 것이다. 서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이 어인 연유이옵니까? 상궁이 잠깐 서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전하의 뜻이시다. 그 짧은 한마디가 서하의 발밑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기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처소를 옮기던 날 밤 서하는 짐을 꾸리며 비녀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고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서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짐 보따리 안에 넣었지요. 그리고 새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서하의 귓가에 문득 석돌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꽃은 지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서하는 그 말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옮겼지요. 새 처소의 문이 열릴 때 그 너머로 은은한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빛을 한번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즉위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하는 어느덧 내명부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정식 후궁 자리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왕이 서하의 처소를 자주 찾는다는 것은 궁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상궁들이 서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궁녀들도 예전과 다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하는 그런 변화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많아질수록 조심할 것도 많아졌기 때문이었지요. 무엇보다 서하가 두려워한 것은 시샘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시샘은 칼보다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서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두려움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하의 처소 앞에 누군가 두꺼비 한 마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채였지요. 저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치웠습니다. 상궁에게 알리지도 않았지요. 알려봐야 범인을 찾기 어렵고 괜한 분란만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석돌이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서하야, 이것을 왜 그냥 치우느냐? 전하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뢰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나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악의를 품은 성내관. 서하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석돌이가 입을 다물었지요. 소란이 나면 전하의 심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전하의 심기가 불편하시면 조정이 흔들리고 조정이 흔들리면 백성이 어려워집니다. 소녀 하나의 일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석돌이는 한참 서하를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전하가 걱정되는 게지.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그날 이후에도 이상한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서하의 음식에 이물질이 섞이거나 처소 근처에서 까닭없이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지요. 하지만 서하는 매번 조용히 넘겼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왕이 서하를 정식으로 후궁에 책봉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출신이 분명치 않은 생각 시 출신을 후궁으로 들이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대비마마도 편전으로 사람을 보내 왕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내가 세자이던 시절부터 곁을 지킨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곁에 있다면 신분이 무엇이 중하겠소. 대신들이 허리를 굽혔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대비마마는 그날 대비전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침묵했다고 하지요.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한은 정식 후궁 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한 금빛 선이 들어간 아이보리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를 갖추어 입는 날 상궁이 진주 놀이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서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지요. 하지만 머리에 꽂힌 낡은 은비녀를 손으로 만지자 그제야 자신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 비녀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았지요. 후궁이 된 첫날 밤 왕이 서하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왕은 서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구나. 소녀에게는 이것이 맞사옵니다. 왕이 서하의 머리를 잠깐 보았습니다. 비녀는 그대로 꽂고 있구나. 예. 버리지 않았느냐. 버릴 수 없사옵니다.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직이 말했지요. 잘 간직하거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한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왕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석돌이가 문 밖에서 지키고 서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 움직임이 드디어 하나의 계획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서하가 첩지를 받은 지 2달째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대비마마가 데뷔 전에 귀인 조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창문 너머로 소곤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귀인 조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노골적으로 날카롭던 것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하를 마주쳐도 가볍게 웃어 보이기만 할 뿐 비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불길했습니다. 석돌이가 서하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인 조씨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옵니다. 알고 있어요. 처소에 혼자 두는 물건이나 서류가 있으면 각별히 살피셔야 하옵니다. 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서하가 경계를 아무리 높여도 상대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편전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는 동안 서하의 처소를 지키는 궁인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교체된 궁인들 중에 귀인 조씨와 가까운 이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막을 방법이 없었지요. 그저 더 조심하고 더 조용히 지내는 수밖에. 처소의 서랍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서하가 잠든 사이 누군가 처소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후궁이 된 서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습니다. 넓은 처소에 시녀가 붙었고 좋은 음식이 들어왔으며 비단 옷감도 내려졌습니다. 왕은 꾸준히 서하의 처소를 찾았지요. 대신들은 그 빈도를 셌습니다. 서하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이제 궁 안에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하에게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귀인 조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귀인은 왕보다 1살 아래로 세자 시절 간택을 거쳐 들어온 후궁이었습니다. 명망이는 조씨 가문의 딸이었지요.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가졌고 처음에는 왕의 눈길도 꽤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점점 서하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조 귀인의 처소에는 적막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조 귀인은 처음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아를 볼 때마다 웃으며 말을 걸었지요. 서아 씨,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말해도 되는데. 우리끼리인데. 서아는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명부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데뷔마마가 자리를 주관했지요. 후궁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는데 서아의 자리가 데뷔마마 가까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데뷔마마가 서아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거라. 서아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데뷔마마는 짙은 자줏빛 당의를 걸친 채 서아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세자 시절부터 곁에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그 세월이 얼마나 되었느냐? 7년이 넘었사옵니다. 데뷔마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7년이나 전하 곁에 있었으면 이제는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뷔마마가 계속했지요. 전하는 나라를 이끌 분이시다. 그분 곁에는 나라를 바쳐줄 가문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전하의 마음을 얻었다 해도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차갑고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지요. 마마의 말씀 소녀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데뷔마마가 잠시 서아를 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회는 다시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술잔이 오갔지요. 하지만 그날 연회에서 서아는 술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이 마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서아는 처소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한 뼘씩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지요. 데뷔마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가문도 외척도 조정의 한 사람의 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아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 말고는 조귀인이었습니다. 3달 후였습니다. 조정에 상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 후궁 서아가 왕의 침소 근처에서 수상한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었지요. 밤중에 붉은 실을 묶은 물건을 왕의 처소 방향으로 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저주하는 술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상소를 전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말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소를 올린 대신이 조씨 가문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도 서아는 알고 있었지요. 왕은 처음에는 일축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상소는 이어졌습니다. 한 통이 아니라 10통이, 10통이 아니라 20통이 되었지요. 데뷔마마가 직접 편전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하, 이 어미의 말을 들어주소서. 저 여인이 전하를 해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전하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전 밖에서는 대신들이 줄지어 부복해 있었지요. 상소를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왕의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왕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조정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혼자서 막아낼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서아의 처소에 석돌이가 찾아왔습니다. 서아야. 석돌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아는 촛불을 높이 들며 문을 열었지요. 석돌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서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봉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석돌이가 봉서를 내밀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시옵소서. 석돌이가 봉서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서아야, 전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다. 서아는 봉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봉서를 열었지요. 안에는 왕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짧은 글에서 왕이 얼마나 긴 싸움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어라. 서아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접어서 가슴 안에 넣었지요. 석돌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석돌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손으로 한번 만졌습니다. 낡은 은비녀. 차갑고 단단한 그 감촉이 손에 닿는 순간 서아의 눈빛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사약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진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궁 안에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상궁들은 입을 꾹 다물었지요. 서아의 처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인사를 건네던 시비도 아침부터 눈길을 피했지요. 죄인의 처소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었고 머리를 단정히 매만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지요. 흰 저고리, 흰 치마였습니다. 그리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금이나 옥이 아닌 세자 시절 왕의 손이 닿았던 그 비녀였지요. 조 귀인이 찾아온 것은 아침 식사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처소 앞에 서서 서아를 바라보는 조 귀인의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딘가 자기적인 연민이었지요. 서아 씨, 정말 안 됐어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인마마께서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상소들이 다 거짓인 것을 알면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조 귀인이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께 한 말씀 올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는데. 서아는 잠시 조 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지요. 귀인마마, 소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조 귀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잠깐 당황한 것 같았지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울거나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었지요. 정오가 지나 사약을 가져오는 행렬이 서아의 처소 앞에 멈추었습니다. 내관 둘이 붉은 보자기에 쌓인 사발을 들고 있었고 그 뒤로 상궁이 뒤따랐습니다. 상궁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약간 붉었지요. 서아를 오래 보아온 상궁이었습니다. 서아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하의 명을 전하옵니다. 후궁 서하, 불경한 술수를 부려 왕실을 능멸한 죄로 이 사약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소녀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이 비녀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상궁이 굳어졌습니다. 서하가 머리에 은비녀를 빼어 두 손으로 받쳐 내밀었지요. 이것만은 소녀가 간직하고 싶사옵니다. 상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하는 비녀를 도로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사발을 받아들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도 공포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내관들이 그 미소를 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돌렸지요. 서하는 사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겨울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조용히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서아는 그 눈을 잠깐 바라보다가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서아가 쓰러진 다음 궁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상례를 치러야 할 일이 생겼는데 분위기가 그리 슬프지 않았습니다. 데비마마의 데비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향이 피워졌고 조 귀인의 처소에서는 시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요. 다만 왕만이 달랐습니다. 왕은 소식을 전해 듣고 편전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아뢰어도 대답이 없었지요. 그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로요. 곁에 있던 내관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하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고.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내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궁 밖으로 상여가 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도 돌아볼 이 없는 쓸쓸한 행렬이었지요. 데비마마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정 대신들도 더 이상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 서쪽 담장 근처에서 내관 석돌이가 모습을 감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상궁이 처소를 찾았을 때 석돌이는 이미 없었지요. 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 귀인이 데비마마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마 수상한 일이옵니다. 성 내관이 사라졌다 하옵니다. 혹 서아와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데비마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내관이 저 여인과 가까웠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이 마무리된 것을 새삼 들추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두어라. 조 귀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태도에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왕이 편전에서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조정회의에 직접 나서는 일도 늘었고 대신들의 보고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지요.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눈빛에서는 예전의 흔들림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또렷해진 것 같았지요. 데비마마는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전하께서 이제야 마음을 잡으신 것이다. 잘된 일이니라.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이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사를 등한히 했던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왕은 매일 밤 편전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아무것도 펼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지요. 내관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왕이 밤마다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했지요.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왕이 사약이 내려지기 전날 밤 석돌이를 통해 서아에게 보냈던 밀서의 복사본이었지요. 왕이 직접 2번 써서 한 통은 서아에게 보내고 한 통은 자신이 지닌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어라. 이것이 끝이 아니니라. 사약은 독성이 없는 것으로 바꿔치기 되어 있었습니다. 석돌이가 의원과 함께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일이었지요. 서아는 쓰러지겠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가 나간 것처럼 꾸며 궁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었지요. 이 계획은 오직 셋만 알고 있었습니다. 왕과 석돌이와 서아. 그리고 서아가 그 밀서를 읽고 미소 지었을 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안도에서 비롯된 미소였습니다. 믿어라 라는 2 글자가 가슴에 닿는 순간 사약 사발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 귀인이었습니다.
조 귀인은 석돌이의 실종 이후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처소 시비들을 통해 궁 밖에서 정보를 모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조 귀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처음 보는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눈빛이 맑으며 머리에 낡은 은비녀를 꽂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조 귀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인하여라. 시비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조 귀인은 그날 밤 대비마마를 찾아갔습니다. 마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대비마마는 잠자리에 드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귀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자리에 다시 앉으셨지요. 무슨 일이냐? 서아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옵니다. 데뷔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데뷔마마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약이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성내관이 의원과 자주 만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데뷔마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느냐? 아직 확신할 수는 없사옵니다. 하오나 방치할 수도 없사옵니다. 데뷔마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자줏빛 땅의 자락이 바닥을 쓸었지요.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라.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서아에게는 다시 죽음을 향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궁밖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이른 아침 물을 길어 올리고 있던 서아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궁을 빠져나온 서아는 석돌이가 미리 마련해둔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은 깊은 산 아래에 있었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이름을 바꾸었지요. 이제 서아가 아니라 그냥 마을 안악들이 부르는 대로 불렸습니다. 낮에는 물을 깃고 빨래를 했으며 저녁이면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이는 이따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왕이 건강하다는 것, 조정이 잠잠하다는 것, 그리고 곧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요. 서아는 그 소식을 받을 때마다 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 감촉이 마음을 잡아주었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석돌이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지요. 서아야,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귀인이 수소문을 시작했다. 사람을 풀었어.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비녀를 머리에 단단히 꽂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석돌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하께서 다른 곳을 마련해 두셨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사흘은 걸어야 한다. 괜찮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서아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과 왕의 밀서와 은비녀가 전부였지요. 서아는 마을을 떠나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떠난 지 하루가 지난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던 서아와 석돌이 앞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지요. 복장이 평범한 장사꾼 행색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 귀인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너희가 찾던 여인이 맞느냐? 석돌이가 서아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우리는 그냥 길을 가는 행인이오. 은비녀. 그 여인 머리에 꽂힌 비녀를 보라. 사내 하나가 횃불을 서아 쪽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은빛이 번뜩였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지요.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졌지요. 사내들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횃불을 든 기마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의 얼굴이 횃불에 드러났습니다. 서아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붉은 골룡포 대신 검은 도포를 걸쳤지만 그 눈빛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왕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사내들이 뒷걸음쳤지요.
왕을 따라온 무사들이 사내들을 에워쌌습니다. 왕은 사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서하 쪽으로 걸어왔지요. 서하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왕이 서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지 말거라.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왕의 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살짝 시선을 내렸습니다. 왕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느냐? 서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소녀는 울지 않사옵니다. 왕이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리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하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석돌이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요. 허리춤에 달린 낡은 열쇠꾸러미를 만지며 나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꽃이 지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구나. 왕이 서하를 찾아냈다는 것은 동시에 조 귀인이 보낸 자들을 통해 조 귀인도 서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조 귀인은 사내들이 돌아오지 않자 직감했습니다. 서하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을. 그 순간 조 귀인의 얼굴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부드러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데뷔전으로 달려갔지요. 마마 전하께서 직접 서하를 데리러 가셨사옵니다. 데뷔마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약이 정말로 바꿔치기 된 것이냐? 그러한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사옵니다. 데뷔전 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데뷔마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속이신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데뷔마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서하를 향하던 날카로움이 이제는 다른 방향을 겨누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왕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무고, 상소, 그 배후까지. 조 귀인이 말했습니다. 마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서하가 살아 궁으로 돌아온다면 소녀는 물론 마마께서도 무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데뷔마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방도가 있느냐? 조 귀인이 입술을 가늘게 열었습니다. 마마께서 먼저 전하께 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소녀가 꾸민 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마께서는 모르시는 일이라 하시면 전하도 어머니를 치죄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대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데뷔마마는 조 귀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내 목을 내놓으라는 말이냐? 소녀가 감당하겠사옵니다. 마마께서 안전하시다면. 데뷔마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연민인지 계산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더니 조 귀인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거라.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버림이기도 했지요. 조 귀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얼굴에 어떤 감정이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왕은 서하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한 뒤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전에 들어서자 이미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 귀인이 보낸 자들이 잡혔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고 사약이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도 이미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대신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왕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왕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라. 대신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후궁 서하를 살려두신 것은 신들을 기망하신 것이옵니다. 이는 조정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옵니다. 왕이 그 대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고 긴 시선이었지요. 경들이 올린 상소가 모두 거짓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있었소.
서한은 결백한 사람이요. 결백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조정의 권위라면 그 권위는 내가 인정할 수 없소.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소를 조종한 자가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소. 왕이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신들이 저마다 눈길을 피했지요.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물러가 있으라. 내일 아침 다시 이 자리에 모이되 그때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소. 대신들이 허리를 굽히고 물러났습니다. 편전이 비워졌지요. 왕은 혼자 남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 안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믿어라. 이것이 끝이 아니니라. 서한은 믿었습니다. 사약 사발 앞에서도 차가운 눈이 내리는 마당에서도 흰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로도 그 믿음 때문에 웃을 수 있었지요. 왕은 촛불이 꺼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 믿음에 답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편전의 대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자마자 뜻밖의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조귀인이었습니다. 조귀인은 단정히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녀 자복하겠사옵니다. 편전이 술렁이었습니다. 조귀인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지요. 서하를 모함한 상소는 소녀가 조종한 것이옵니다. 대비마마와는 무관한 일이오니 모든 죄는 소녀가 받겠사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이 조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왕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혹은 둘 다인지. 왕이 낮게 물었습니다. 혼자 꾸민 일이냐? 조귀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요. 그 자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의금부에 넘겨라. 조귀인이 고개를 숙인 채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는 대신들의 시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눈에는 안도가, 어떤 눈에는 불안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알릴 것이 있소. 편전이 고요해졌습니다. 서한은 살아있소. 편전이 찰나 얼어붙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구는 입을 벌렸지요. 왕은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약은 독성이 없는 것으로 준비되었소. 서한은 죽지 않았소. 그것은 내 명이었소. 편전이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였지요. 한 대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그것은 조정을 기망하신 것이옵니다. 상소를 올린 것이 부당하다 하시면 정면으로 물리치실 것이지 어찌 이런 방법을. 경이 말하는 정면이 무엇이오? 왕이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지요. 상소 한 통에 10통이 쌓이고 10통에 20통이 쌓였소. 결백한 사람 하나를 지키겠다고 하면 조정 전체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경이 말하는 정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소.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왕이 계속했습니다. 서한은 결백하오. 그 결백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왕이 아니라 그저 자리를 채운 사람에 불과하오. 이번 일의 경위를 낱낱이 밝히겠소. 거짓 상소에 이름을 올린 자들, 조귀인의 계략에 가담한 자들 모두 빠짐없이 다루겠소. 편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조용함이었지요. 왕의 말에는 분노가 아니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왕이 이 일을 끝낼 생각이라는 것을요. 그날 조정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거짓 상소에 연루된 대신 셋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조귀인의 계략에 정보를 제공한 나인 둘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귀인은 후궁 자리를 박탈당하고 궁 밖으로 내보내졌지요. 평민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비마마는 왕이 대비전을 찾은 것은 그날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왕을 보아도 일어나지 않으셨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왕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대비마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계셨사옵니까? 긴 침묵이었습니다. 대비마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 보는 것이 담겨 있었지요. 후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짐작은 하였다. 왕은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지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는 서하를 곁에 두겠습니다. 이번 일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더 이상 서하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고 싶습니다. 대비마마가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보았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비마마께 예를 갖추고 물러났습니다. 대비전의 문이 닫히자 대비마마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혼자 말씀하셨지요. 저 아이가 그토록 강한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그것이 서하에 대한 말인지 왕에 대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이 직접 마차를 타고 궁을 나섰습니다. 수행하는 내관이 석돌이였습니다. 석돌이는 오래간만에 궁으로 돌아와 왕 곁에 섰지요. 허리를 살짝 굽히고 낡은 열쇠꾸러미를 허리에 달고 있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마차가 산길로 접어들자 경치가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길 가의 나무들에서 가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왕은 그것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이. 예, 전하. 서하가 지내는 곳이 많이 추운가? 아직 봄이 덜 왔사옵니다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말했습니다. 비녀는 잘 꽂고 있겠지. 석돌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매일 꽂고 계십니다, 전하. 마차가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멈추었습니다. 왕이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침 햇빛이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지요. 멀리 마을 쪽에서 물 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석돌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다. 두 분 다. 마을 어귀에서 왕을 본 것은 서하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본 것은 마을의 안악 하나였지요. 안악은 물동이를 이고 길을 걷다가 낯선 행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인의 눈빛이 너무 깊어서 안악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눈길이 갔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우물 옆이었습니다. 서하가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면서 우물 속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흰 저고리에 옅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왕이 멈추었습니다. 서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다가 발소리를 들었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마주 보았습니다. 서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왕이 빠르게 다가와 서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또 무릎을 꿇으려는 것이냐? 서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서하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지요. 전하, 이곳까지 오시다니. 내가 데리러 왔다. 데리러요. 궁으로 돌아가자. 서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 조귀인은 처벌받았고 거짓 상소도 뒤집혔다.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조정이 알고 있다. 서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하, 감사옵니다. 감사는 됐다. 왕이 서하의 머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왕이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비녀가 여전히 낡았구나. 바꾸지 않았사옵니다. 바꿀 생각도 없는 것이냐? 예. 왕이 서하를 보았습니다. 서하도 왕을 보았지요. 그리고 왕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세자 시절 그 희미한 웃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웃음이었습니다. 알겠다. 그 비녀가 새것이 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냥 꽂고 있거라. 서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전하. 마을 안악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다시 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서하는 짐을 챙겼습니다. 석돌이가 도왔지요. 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옷 2벌과 밀서 1통, 그리고 비녀였습니다. 석돌이가 보따리를 묶으면서 말했습니다. 서하야, 고생이 많았다. 석내관 덕분이옵니다. 에이, 나야 뭐. 전하께서 다 하신 거지. 서하가 살짝 웃었습니다. 석돌이는 그 웃음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아이가 저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지요. 서하야. 예. 이제 울어도 된다. 서하는 잠시 석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석내관 소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전하를 믿었고 전하가 오셨고 이제 돌아갑니다. 뭐가 슬프겠습니까? 석돌이가 오래 서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끝의 산이었습니다.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있었지요. 아직 작고 여렸지만 틀림없이 봄을 향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왕이 서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냥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먼저 말했습니다. 무서웠느냐? 사약을 받던 날. 서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웃었다. 믿었으니까요. 왕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하도 말하지 않았지요. 마차가 산길을 구불구불 내려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하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전하, 석내관이 언젠가 한 말이 있사옵니다. 꽃이 지어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도 아는 말이다. 전하도 아셨사옵니까? 석돌이가 어린 시절 내게도 한 말이지. 서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왕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자 시절 너를 처음 곁에 두고 싶었을 때 석돌이가 그 말을 했다. 꽃이 지어야 열매를 맺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서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의 새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그럼 이제 열매를 맺을 때인가요? 왕이 서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마차가 평지로 내려오자 길이 넓어졌습니다.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서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두렵고 낯선 눈으로 그 담장을 올려다보던 날이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곳은 같은 곳이었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서하 자신이었겠지요. 서하는 비녀를 손으로 한번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마차가 궁 앞에 멈추었습니다. 석돌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하가 내려섰습니다. 궁궐 담장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왕도 내려서서 서하 옆에 섰지요. 상궁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지요. 왕이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궁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하가 궁으로 돌아온 것은 순식간에 궁 안에 알려졌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지요.
예전에 수군거림이 시샘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안도 같은 것이었지요. 서아가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데비마마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비가 눈치를 보며 물러났고 데비전아는 조용했지요. 데비마마는 그날 창가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면서요.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에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데비마마가 얼마나 오래 그것을 바라보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서아는 돌아온 처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소는 손이 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지를 털고 화로를 피워두었지요. 상궁이 차를 올리고 물러갔습니다. 서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쥐고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래된 곳이었지만 낯선 것도 같았고 낯선 곳이었지만 오래된 것도 같았지요. 석돌이가 문 앞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서아야, 들어가도 되겠느냐? 들어오시옵소서. 석돌이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히고 앉은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지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지요. 석돌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서아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곁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석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항상 내 대답이었지.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석돌이가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는 처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처음 궁에 들어오던 날 길을 잃고 서 있던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될 줄은. 서아가 살짝 웃었습니다. 소녀도 몰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 같으냐?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비녀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서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석돌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웃었지요. 처소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창호지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왕이 서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지요. 다만 왕의 눈빛에서 예전에 있던 긴장감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아도 느꼈지요. 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차를 올렸습니다. 왕이 찻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온도가 맞구나. 처음 세자궁에서부터 익혀온 것이옵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느냐? 내가 더운 날 미지근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왕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구나. 전하를 오래 보아온 덕이옵니다. 왕이 서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보아주겠느냐?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시는 한. 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지요. 서아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어딘가에서 꽃향기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요. 서아는 그것을 창호지 너머로 느끼며 비녀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세자 시절 왕의 손이 닿았던 그것. 서아가 궁을 떠나던 날도 사약을 받던 날도 산골 마을에서 물을 깃던 날도 항상 머리에 꽂혀 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아의 머리에 단단히 꽂혀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궁 안에 매화가 피었고 그 다음에는 벚꽃이, 그 다음에는 모란이 피었습니다. 겨울 내내 회색빛이었던 궁궐 담장 너머로 색깔이 돌아왔지요. 서아는 그 봄을 오래간만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왕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서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오는 날은 늘 늦은 저녁이었지요. 낮에는 조정일이 많았습니다. 상소 사건 이후 조정 분위기가 달라졌고 왕은 그 달라진 분위기를 잡아가는 중이었지요.
서하는 왕이 오면 차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왕이 처소에 들어오더니 평소와 다르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지요. 붉은 비단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서하가 눈을 보았습니다. 왕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아라. 서하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비단을 펼치고 상자를 열었지요. 그 안에는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장식이 없이 단순하고 가늘었습니다. 다만 전체에서 풍기는 빛이 달랐지요. 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서하가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전하, 새 것이다. 바꾸려면 바꾸어도 된다. 서하가 잠시 비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상자에 도로 넣었지요. 감사옵니다, 전하. 하오나 지금 꽂고 있는 것은 아직 간직하겠사옵니다. 왕이 서하를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아직은. 왕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여라. 서하가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언젠가 꽂힐 날이 올 것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은비녀가 머리에 있는 동안은 아직 보내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하가 처음 차를 올리던 날 손을 떨었다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것, 서하가 그것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서하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왕이 말했습니다. 찻잔이 살짝 소리를 냈다. 아주 작게. 알고 계셨사옵니까? 알았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왜 말하겠느냐? 사흘이 지나자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서하가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지요. 왕도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은 것은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서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말하라. 소녀 그날 사약 사발 앞에서 무서웠다고 했사옵니다. 그랬지. 그런데 사실은 무섭지 않은 것도 있었사옵니다. 왕이 서하를 보았습니다. 서하가 말했습니다. 전하를 믿었기 때문이옵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줄 그날 처음 알았사옵니다. 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믿는 것이 있었다. 무엇이옵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서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쓰러졌사옵니다, 전하. 사약을 마시고. 그것은 쓰러진 것이 아니다. 왕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킨 것이다. 서하는 그 말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왕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지 않고 말했지요. 내일 대비마마께 인사를 올려라. 예, 전하. 왕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 앉아 있었지요.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비녀를 머리에서 빼어 손에 쥐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은비녀였지요. 세자 시절부터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녀가 머리에 꽂혔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세자의 손이 닿던 날, 사약 사발 앞에서 거두어 달라 했던 날, 산골 마을에서 물을 깃던 날들이요. 그 모든 날이 이 비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비녀를 도로 머리에 꽂았습니다. 단단히. 그리고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하가 단정히 예복을 갖추어 입고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상궁 하나가 앞을 안내했지요. 대비전 앞에 이르자 상궁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하가 대비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비마마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줏빛 당의를 걸친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지요. 서하가 예를 갖추어 엎드렸습니다. 서하, 문안 올리옵니다.
데뷔마마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지요. 그러더니 데뷔마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데뷔마마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이었지요. 내 머리에 꽂힌 것이 그 비녀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세자 때부터 꽂은 것이라 들었다. 예. 데뷔마마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 비녀를 지키는 것이 전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냐. 서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녀를 지키는 것이 전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마마. 데뷔마마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른 것이 담겨 있었지요. 됐다. 물러가거라. 서아가 예를 갖추고 물러났습니다. 데뷔전 문이 닫혔지요. 데뷔마마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시비를 불렀습니다. 매화차를 올려라.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데뷔마마는 서아에게 더 이상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묵인인지 인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칼끝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느꼈지요. 그리고 그해 봄이 끝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아는 변함없이 왕 곁에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다시 세자궁에서의 자리로 돌아왔고 낡은 열쇠꾸러미를 허리춤에 달고 예전처럼 조용히 다녔지요. 궁 안이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이느냐? 서아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꽃이 진 것 같습니다. 왕이 서아를 보았습니다. 꽃이 지면?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열매를 맺지요. 왕이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쉬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가을 궁 안 한편 모란이 피었던 자리에 붉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석돌이가 그것을 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아가 옆을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석내관 무엇을 보십니까? 석돌이가 열매를 가리켰습니다. 봄에 꽃이 지더니 가을에 열매가 맺혔구나. 서아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고 작은 열매가 햇빛에 빛나고 있었지요. 그렇네요. 기다리면 오는 것이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여전히 낡고 여전히 아무 장식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빛만은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서아는 그 긴 세월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지요. 무릎을 꿇어도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약을 받아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안에는 반드시 단단한 무언가가 있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